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치트 K입니다. 저자는 김성공,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공, 2018년 첫 창업을 시작으로 매년 3개 이상의 신규 창업을 하며 32살 나이에 월 1억 원 이상의 순소득을 달성했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플랫폼, 대여 사업, 마케팅 에이전시 등의 8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프롤로그. 20대 초반 내가 부를 이루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부를 이룬 사람이 없었고 투자나 창업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공식을 발견하는 데만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고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힌트를 줬다면, 이런 공식이 존재함을 알려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고 20대를 더 화려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성공 공식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특히 20대 친구들에게 이 공식을 알려준다면 그들이 젊음을 더 행복한 시간들로 채우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책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결코 남의 행복을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후 내용에도 나오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나의 행복이다. 나는 항상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나로 인해 변화하는 이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이루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행의 순간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거나 하는 등의 갑자기 닥치는 불행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가장 실력이 있는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게 할 수 있고, 갑자기 집이 사라지더라도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에 가거나 또 다른 자가에 가서 따뜻한 잠을 언제든 잘 수가 있다. 이렇듯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22년 8월에는 100년 만의 폭우라고 불리는 막대한 양의 비가 와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날따라 왠지 피곤한 탓에 강남에 있는 회사로 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봤던 나 자신을 칭찬하며 운 좋게 불행을 피했다고 내심 기뻐했다. 하지만 결국 불행이 따라온 건지 판교에 있는 집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다. 2022년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신차를 뽑으려면 최소 1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다. 신차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중고차의 값은 오히려 치솟았다. 신차보다도 중고차가 더 비싼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부는 어느 정도까지 불행을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다. 나는 차가 침수된 다음 날 바로 신차 가격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싼 중고차를 구매했다. 만약 내가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다면 신차보다 2천만 원이나 더 비싼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2천만 원을 손해보는 것보다 차라리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먼저 들 테니 말이다.
나는 자연재해가 있던 다음날 바로 차를 구매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어떤 큰 변화 없이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었다. 몇 개월간 지속될 수 있었던 불행이 단 하루로 줄어든 것이다. 이렇듯 또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의 순간에도 일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에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 아마 당신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불행의 순간이 닥치면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오랜 시간 동안 암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전혀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한 욕구이다. 인간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평생 갈구하며 살아간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한 이벤트성 목표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틀어 최대치의 행복 총량을 얻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사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겠다는 목표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중간에 목표가 흔들릴 일도 없으며 중간에 목표를 성취해서 끝나버릴 일도 없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행복하자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인생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똑같이 대답한다.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치의 행복을 꾹꾹 눌러 담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릇이 주어져 있다. 그릇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그릇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즉 행복을 최대치로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미션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최대치의 행복 총량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내가 무엇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해야 한다.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인생의 행복을 채우는 일 또한 할 수 없다. 행복에 대해서 정의해 본 적이 없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단기간 내에 정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해야만 한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아주 찰나의 순간들도 좋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자신만의 행복 리스트를 만들어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뇌의 용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망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한정된 뇌의 용량을 죽을 때까지 사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일부들을 삭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전에 떠올렸던 신박한 아이디어나 발전적인 계획, 꼭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까지도 망각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든 삭제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백업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활용해야 한다. 글쓰기를 이용하면 내 생각과 계획, 목표들을 지속해서 꺼내보며 리마인드 할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가 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전교 1등 친구처럼 모든 기억과 정보를 뇌에 저장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가상의 공책을 꺼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뇌의 용량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아주 가끔 떠올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더욱더 빠른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가도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금방 휘발되어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글쓰기나 메모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나중에 해당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간단한 단어로 축약하여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자. 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글쓰기를 활용하면 사람도 다양한 일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다. 나는 현재 학원 사업, 온라인 교육 사이트, 렌탈 스튜디오, 용품 임대업 등 전혀 다른 시장과 성격의 사업들을 8가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것에 덧붙여서 지금은 책까지 집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100% 글쓰기에 있다. 많은 일을 병렬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업별 계획과 투두 리스트를 글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각 사업별로 내일 해야 할 일을 글로 정리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정리된 일을 하나씩 빠르게 처리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한다. 사실상 나의 노트북에 작성해 놓은 사업 스케줄과 계획 관련 글들이 모두 삭제된다면 사업적으로 큰 리스크가 생길 만큼 나는 글쓰기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정보의 저장과 계획을 나의 뇌가 아닌 기록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만 잘 할 줄 알아도 뇌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업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글쓰기는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렬해서 가시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컴퓨터 화면을 떠올려보자. 바탕화면의 무수한 폴더와 파일들이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다면 어떤 정보를 바탕화면에서 찾고자 할 때 많은 시간 낭비를 한 후에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도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음 직면했을 때 그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들을 만들어 두었다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대처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만을 고려하여 어떤 논리적인 결론과 성찰이 없이 회피만 하게 되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험이 있다면 방어 시스템에 의해 해당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회피만을 선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전자 유형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매번 어떤 주제에도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천재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그들만의 논리를 만들고 이미 결론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살면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한 사람인지도
결론들이 정리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도 정리가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어떤 순간에 스트레스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인지도 정리될 것이며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도 정리가 될 것이다. 모든 고민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인간의 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한 논리를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의 뇌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나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TV 토론에 나올 때 자신의 논리를 종이에 정리해서 준비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메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머릿속으로만 모든 논리를 정리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글쓰기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글쓰기를 이용해야만 한다. 내부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앞서 언급했듯 자신만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면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의 감정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피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입력값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출력값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라는 출력값의 정확한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이후에는 그 입력값을 받지 않기 위해 개선할 수 있고 동일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미리 계획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의 감정을 느꼈다면 어떤 입력값 때문에 그런 출력값을 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이후에는 행복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입력값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업형 인간이 아닌 이들은 큰 아웃풋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의 대부분의 자원을 낭비한다. 우리가 자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에 낭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관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크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이 작으면 사소한 사건이나 이벤트도 큰 사건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그 사소한 사건에 많은 자원을 한없이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세상 세계관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적인 대학생의 세계관 크기는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생의 경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5라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5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의 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의 세계관에 있어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사건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80%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의 80%를 크기 4의 사건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크기 4의 사건에 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쉽게도 4로 한정되어 있다. 4 정도의 작은 아웃풋을 위해서 본인의 자원 80%를 필요 이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세계관의 크기가 더 크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세계관의 크기가 40이라면 사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10%의 비중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자원 중 10% 정도의 자원만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세계관의 크기가 확장되면 사건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소한 것에 많은 자원을 할애하지 않고 더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다른 사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세계관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원 낭비를 한다. 대학교 과제 발표자로서 나서서 잠깐 말을 더듬어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감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퇴근 후에 술을 진탕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또한 연인 관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연인과의 애정 전선에 따라 하루 종일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면 작은 문제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그 사건들에 자신의 시간과 돈, 감정, 에너지 등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닌 일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여기고 많은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유난을 떨었던 흑역사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계관의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사소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군대에서 쓸데없는 규율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군인들의 세계관을 작게 만드는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쩌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분하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자녀의 세계관을 좁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1단계. 먼저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주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나보다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나 의사결정 방식,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내 것으로 흡수해야 한다. 책이나 영상, 주변 사람, 이렇게 3가지 채널을 이용하자.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유튜브나 TV 속 영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관점들을 습득할 수가 있다. 만약 주변에 성공한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스토리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듣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토리를 글쓰기로 정리해야 한다. 일단 시작은 20개 정도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글쓰기로 정리해보자. 그들의 세계관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현재 본인이 얼마나 쓸모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에 자원을 한없이 낭비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세계관의 크기는 5이고
이때 1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사건은 인생의 20%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크기가 50인 세계관을 빌려와서 볼 수 있다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현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1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잠시 빌려올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시 좁은 세계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가끔 유튜브 속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크기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라든지 연봉 인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현실을 자각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확실한 세계관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나를 작은 세계관에 가두어 두었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나 또한 20대 초반 창업을 진로로 정했을 때 환경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았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구 하나 나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지속해서 접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계속 좁게 만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택했다. 기존의 좁은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내 꿈과 목표에 부정적이었던 부모님과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기 시작하자 빠르게 세계관의 크기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3단계, 상위 계층에 제한하여 더 넓은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2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의 세계관 성장을 막는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3단계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나보다 훨씬 더 큰 세계관의 크기가 넓은 사람들로 나의 환경을 채우면 그들의 세계관과 내가 동기화되고 내 세계관의 크기를 급속도로 키울 수가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 2가지이다. 1.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또는 나보다 세계관이 넓은 사람들에게 무보수로라도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제안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제안할 때 그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는 착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구걸하듯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이 이미 다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그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다. 특히 2단계, 만들기 전에 실험하라. 저자는 우연히 한강으로 데이트를 갔는데요. 대부분의 연인들이 캠핑용품점에서 텐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나는 얼마나 많은 매장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켜서 반포 한강 텐트 대여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 지도상으로 2-3개 정도의 매장들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지도에만 매장 소개가 되어 있고 온라인상에 그럴듯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매장이 없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굳이 온라인 사이트까지 구축하지 않아도 매장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아까 캠핑용품 물량이 소진되어 끝내 빌려가지 못했던 커플이었다. 만약 온라인으로 미리 캠핑용품을 예약해두고 왔다면 허탕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바로 캠핑용품 대여를 온라인 예약으로 편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예약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여자친구에게 그럼 우리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날 바로 카페로 가서 한강의 피크닉이라는 사업체명으로 매우 간단한 한 페이지로 구성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미지처럼 간단하게 용품 구성 소개, 예약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하는 사이트였다. 예약 확정을 위한 결제도 거창한 것을 하지 않고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 번호를 공개해 두었다. 이틀 만에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는 사람들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도록 마케팅 작업을 간단하게 시작했다. 네이버에서 반포 한강 텐트 대여라고 검색했을 때 우리 사이트가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3개 정도의 블로그 글들을 발행했다. 그때 한강에 피크닉을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반포 한강 텐트 대여를 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대한 소개글이 블로그 영역에서 노출됐고 노출된 당일에 4건의 용품 예약이 들어왔다. 4건의 예약이 되는 걸 보고서야 우리는 5개의 캠핑 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그 다음날, 그 이튿날에도 10건, 20건 계속 물밀듯이 예약이 들어오자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매장만 차리면 무조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다.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아주 작은 첫 매장을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한강의 피크닉 매장은 반포, 여의도, 망원까지 3개의 지점에 빠르게 확장되었고 코로나 이전 3개 매장 모두가 잘 될 때는 연 1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 사용된 창업 필승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세우기 플러스 미리 팔아보기, 그리고 분모에는 포장지, 그리고 곱하기 무한반복. 1단계, 가설을 세운다. 내가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캠핑용품 대여를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것처럼 가설은 가볍고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가설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2단계, 구현 기술과 실행력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포장지를 만든다. 실제로 내가 만든 원페이지 사이트는 내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능만 담았다. 3단계, 포장지만 미리 팔아보기를 해본다. 고객이 실제 내가 팔려는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상품 내용물이 없는 포장지만으로도 고객의 수요를 100%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강의 피크닉도 실상은 매장도 없고 구비해 놓은 용품도 없었지만 원페이지 사이트라는 포장지로 고객의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3% 확률밖에 되지 않는 가설에 1년의 시간, 1억 원이라는 자원을 투자해서 상품을 먼저 만들고 나서야 고객의 수요를 확인하면 97%의 확률로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상품이 완성되기 전에 포장지만으로 미리 팔아보기를 하고 고객의 수요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때 미리 팔아보기만 잘 해낸다면 수십 번의 연쇄 창업이 가능하다. 수십 번의 연쇄 창업을 하면서 설령 고객의 수요가 보이지 않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플러스의 경험치가 되고 결코 망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실패와 망함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실패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다. 이 가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런 하나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지 그것이 망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망함은 많은 자원을 잃었을 때를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 미리 팔아보기를 한다면 장단컨대 망함을 경험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객의 수요가 100% 확인되었을 때부터 자원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미리 팔아보기는 이미 유니콘이 된 많은 스타트업들도 사용한 방법이다. 대부분이 아는 토스도 처음 송금 서비스를 론칭할 때 홈페이지 사이트만으로 고객의 수요부터 확인했다. 송금에 대한 어떤 기능과 개발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홈페이지 사이트로 송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전 예약자를 받은 것이다. 그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사전 예약 수요를 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송금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명함 정리 서비스 리멤버도 미리 팔아보기를 이용한 사례로 볼 수가 있다. 리멤버 앱의 핵심은 명함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명함의 텍스트를 자동으로 휴대폰 주소록에 정리해 주는 것이다. 리멤버는 서비스를 론칭할 당시 명함을 인식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거의 미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이 리멤버로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리멤버 회사에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다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렇게 비효율을 감수하며 포장지와 같은 앱을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했고 유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명함 인식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상품의 내용물 없이 포장지만으로 고객에게 명함 정리 서비스를 미리 팔아보기를 해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저자가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파이어족에게 특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있으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마찬가지로 포장지와 미리 팔아보기를 준비했다. 이번에 이용한 포장지는 와디즈라고 하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였다. 와디즈에서 고객 DB를 얻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 만들기라는 강의를 론칭해서 판매해보는 계획을 세웠다. 와디즈는 애초에 미리 팔아보기에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만들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펀딩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정한 펀딩 목표를 충족하면 그때부터 약속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디즈에 강의 상품에 대한 커리큘럼과 장점들을 자세히 담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론칭했고 2천만 원 정도의 펀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펀딩 결과로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99% 정도의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사이트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강의 제작에 돌입했다. 이미 2천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진 상태로 사이트를 만들고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고 볼 수가 있다. 요식업에서도 미리 팔아보기는 가능하다. 어떤 요리를 메인으로 하는 음식점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공유 지방을 단기적으로 임대해서 밀키트로 만들어 주변 지인 또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팔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달만 가능한 아주 작은 매장을 임대해서 매장 구축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배달 창업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밀키트가 잘 팔리는지, 배달 주문이 많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고객들이 요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음식점을 차려도 늦지 않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실제 저자가 사업으로 성공한 노하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자만의 독특한 의견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자는 큰 자본도 없고 그리고 스펙이 좋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만의 노하우로 월 순수익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 이야기 형식으로 써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